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세가 그렇게 막 석연치 않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장세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심리도 되게 많이 위축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과연 이게 오를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통찰력이나 인사이트가 틀리고 경제적인 지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마지막에 결론들은 내리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뭐 장려하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고 집중해 보시면 아마 대충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트를 올린 게 어저께 떨어질 때 올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캡처한 게 시간이 올라갈 때부터 이제 캡처를 했으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패턴을 좀 약간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방 트렌드 채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1월달 말까지 최대한 잡아서 1월달 말까지 가야 비로소 이 채널을 벗어날 거다. 이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채널을 벗어나는 게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바라보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결국에 완성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 7,600달러대, 7,550달러대, 7,550달러대를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저항을 못 뚫고 6,900달러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하면 이 사람이 말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서 퍼즐을 대충 맞춰보니까 대충 이 정도 흐름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참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시장까지 거품론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는 미국 외신에서 나온 뉴스인데 2020년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이 10년 만에 지금 도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이 거품이 됐다는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미국 주택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미국 주택시장은 예측이 상충되지만 10년 만에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증거가 여기저기 쌓이기 시작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점진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를 하나 보시면 객관적인 자료인데, 자,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 데이터는 준비를 한 거예요.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2019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매자 심리 지수에 관해서. 근데 우리나라 차트는 아니에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서민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안 봐도 그건 뻔해. 전 세계가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MBA 모기지 신청 지수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7월달까지 상승하다가 지속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하락하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있냐? 대출하기가 되게 점점 까다롭게 은행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는 거는 주택 소유율이 2013년에 하락했을 때 규제 당국은 제공되는 모기지 유형을 제한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부 백스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소득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모기지 빚을 갚는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 소득에서 50% 이상 되는 모기지 빚을 갚는 미국인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위험한 대출 비율이 2018년 38%에서 지난해 57%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시장이 또 다른 위험한 거품이 됐다는 증거는 점점 더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주식시장에 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자에 따라서 방향성을 이제
반대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봐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길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자, 2020년 붕괴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세계의 다우 주식. 예. 다음은 지속적인 강세 다우 성장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고 하락 위험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세계 경기 방어 다우 주식입니다라고 해서 세 가지 이제 주식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기자가 이제 이런 거를 쓴 이유가 다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경제가 지금 강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조짐이 계속 확대될 수 있으며, 그러나 투자자들은 수평선에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보잉 주식도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 주식의 판도를, 그러니까 뉴욕 주식시장에 관해서 판단을 해보면 향후의 흐름에 관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여기서 점진적으로 되진 않을 거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겠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연준해서 하지 않을 거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2020년에 초반까지의 상승을 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이제 결론지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020년 1분기에 이게 용해돼서 멜트다운돼서 주식을 취약한 위치로 되돌릴 수가 있다. 사실 보면 이게 2019년도 건데 차트인데 1월 달부터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했어요. 중간중간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는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조정 장세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다. 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메릴 런치도 애널리스트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황소 시장이 철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0년 1분기의 위험자산 붕괴로 이게 진전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기 방어 주식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면 월마트,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 이런 거죠. 신세계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프록터 앤 엠블, 이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코카콜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가의 분석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코카콜라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향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조정 장세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 문제로 인해서 세계가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묵시록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사실 뭐냐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라면은 먹고 물건은 사야 되잖아요. 먹을 거는 사야 되잖아요. 집값은 빠져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농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경기 방어주가 뭔지, 그리고 배당주 같은 거, 그런 게 아마 다시 한번 트렌드로 전향돼서 그것들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대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어저께 같은 경우 7,600달러에서 강하게 지지를 못하고 결국엔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7,600달러가 강한 트렌드의 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7,600달러를 뚫느냐, 언락하냐, 못하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패턴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7,400달러 및 7,600달러 저항을 상회를 했습니다. 즉 거래자들은 이제 7,600달러 이상에서 마감할 가격을 찾은 다음 7,800달러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7,600달러를 뚫냐 못 뚫냐가 상당히 중요한 현재의 시점이다. 근데 어쨌건 역해된 숄더 패턴을 그리려면 여기서 6,900달러는 한번 찍어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차트 말씀드린 거랑 연이어서 같이 보시면 아마 대충 그림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윌슨 피닉스 비트코인 ETF가 수락이 거절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승인 내주는 거에 관해서 2020년 2월 달로 연기가 됐다. 12월 20일에 발표된 통지에서 섹은 2021년 2월 26일까지 월셔 피닉스 비트코인 ETF가 제한의 규칙이 변경된 제출된 후 240일 후에 펀드의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까지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상반기 2분기 안에는 이게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를 보면, 자, 이제
주택 시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아까 미국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이 점점 힘들어진다. 30대 실수요자가 집 살 생각 말라는 건가? 이게 이 뉴스가 점진적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월 23일자 뉴스인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는 동시에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조사까지 강화하면서 신용대출 금액을 주택 구입에 쓰던 관행도 실행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잘 안 했거든요. 부모한테 돈을 받거나. 근데 그것까지 다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12월 16일자 대책을 통해서 규제 지역은 3억 원 초과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조건을 강화한 탓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그렇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자금 출처를 조사하냐? 결국에는 대출문을 조이겠다는 얘기예요.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바젤 3가 코앞에 닥쳤거든. 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려면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줄여 놓으려고 지금 은행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0년 들어서 일정 부분, 2021년 들어서는 더 많이, 2022년 가서는 더 많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각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독려하고 장려하는 지금 현재 추세고. 자, 한중 정상이 북미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사드 해결 언급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뭐 악수하는 어떤 그 장면의 사진이 있는데 아마 욕을 하시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친중은 아니야. 그렇다고 친미도 아니야. 저는 그런 나라들에 가서 아니면 뭐 유럽권에 가서 다 일을 해왔고 그런 인종들하고 다 뭐 감정 섞어가면서 일도 해봤고 다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중심선상의 객관적인 스트림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쨌건 지금 이게 가만히 흐름만 보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 양국이 손잡으면 많은 일 할 수 있다. 통하는 부분이 많아져. 그리고 미국 무역 분쟁 언급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가까운 시일 내에 방안 요청. 시진핑 적극 검토. 자, 이 두 정상이 오고 가겠대. 자, 대충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드 타당하게 해결되길 시진핑이 이제 그런 얘기. 여기서 만약에 방위비 협상이 점진적으로 만약에 더 잘 안 되고 시간이 흐르겠지만 걸리겠지만 만약에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고 사드까지 만약에 철수시킨다. 그러면 과연 한 발자국 미국에 들어놓고 한 발자국 중국에 들어놓은 한국의 이 지금 이 어떤 그 문정부에 관한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대충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토 방위군하고도 지금 미국에서 갈등이 되게 많아. 거기서도 방위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미군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냐 이런 갈등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캐나다에도 아마 캐나다 대통령하고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건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중 정상이 중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여기 보시면은 중러 결의안에 주목하고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들 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북핵 문제까지 지금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을 살살 띄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던져버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에서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방위비를 증액하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다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비단 주머니에 뭐 돈 몇 푼 챙기겠다 이런 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뉴스들을 보면은 현대차 근무 중 와이파이 사용을 24일부터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다. 조립공장 내부에서 조업 중 와이파이 연결을 끊는 문제로 노동조합과 갈등 빚어온 현대자동차가 다시 와이파이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현대자동차, 그럼 이 노조, 결국에는 이 근로자들에 관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이제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조립 생산 기지를 이제 100% 전자동화한 그 기지가 다른 나라 뭐 인도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첸나이에 있을 때 현다이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외국 애들은 발음을 현대라고 안 하고 현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다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있을 때 거기 보면 뭐 인건비 측면에서 걔네들 쓰는 게 낫죠. 사실은 영어도 할 줄 알고 하니까 쪽 시장을 점진적으로 키우고 국내 내수 시장에서 조립 생산되는 거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무리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분들 자영업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거는 비단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오르면은 되게 많은 희망회로를 돌리시고 조금 내리면은 폭락할 거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50만 원대다 라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이런저런 베이스먼트 깔린 펀더멘탈이 되게 증가하고 ETF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기에 매달리고 가격 오르기를 바라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 세상, 플랫폼 경제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군가가 무슨 건물이 있고 월세가 나오고 그 사람이 코인을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예를 은행 잔고가 뭐 빵빵하고, 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단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도래하는 세상에서 플랫폼 경제가 득세를 하고 AI가 창궐하고 득세하면 결국에는 내가 가진 뭐 은행 잔고가 몇 푼 있든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되게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겠지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타이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반 직장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다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 들은 걸로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일이 회식도 이제 일의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시, 12시 반에 끝나면은 출근을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7시까지 한대요. 7시까지 하는 이유가 그 시간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근 시간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사람들 경쟁이 되게 심해. 그래서 또 회식을 그렇게 늦게까지 하고 또 출근도 또 그렇게 해야 돼. 직원 간의 정치적 암투가, 학연하고 지연 간의 정치적 암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한대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10년을 버티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직장을 못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죠. 근데 어쨌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오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플랫폼 경제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내가 플랫폼에 상주를 해서 기생하면서 기생충 같이 좀 약간 어느 정도 베네핏을 취하냐, 그 플랫폼 경제 그 바깥에서 내가 자영업 시장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도 아마 향후 10년이 많이 갈릴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냐, 플랫폼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그리고 코인 경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세상이 펼쳐질 거냐를 잘 이렇게 각자 개인이 이런 시장 상황에 잘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확신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크리스마스 회색빛이긴 하지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